자, 다음에는 334쪽의 개발에 관한 사항에서 개발행위 허가제도 이걸 좀 보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제도. 자, 개발행위 허가제도. 자, 이게 무슨 얘기냐? 개발행위 허가제도는 우리가 앞에서 선계획 후 개발의 원칙에 따라서 계획에 의해서 개발을 한다 할지라도 전 국토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는 개발행위에 들어가기 전에 사전에 행정관청원에 반드시 허가를 받고 개발행위를 하라 하는 겁니다. 행정관청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으라. 이 목적은 뭐다? 이건 난개발을 방지하겠다는 겁니다. 난개발 방지. 이 개발행위는 대상적이 어디냐? 이건 전국입니다. 전에는 말이죠. 전에는 전국토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여기가 도시죠. 그 다음에 관리죠. 그 다음에 농림죠. 자연환경 보전죠. 이렇게 있으면 한때는 이 도시죠. 이 도시지역에 관해서만 말이죠. 도시지역에 관해서만 계획을 수립했어요. 선계획. 또 도시지역에 관해서만 개발행위 허가를 받습니다. 다시 말해서 처음부터 비도시지역은 계획도 없었고요. 개발행위 허가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비도시적이 무슨 난개발이 되고 비도시적이 뭐가 개발해서 무슨 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도시지역에 관해서만 선계획 후개발의 원칙, 도시지역에 관해서만 개발행위 허가 제도를 처음에 도입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이제 비도시지역에서 무분별한 난개발 때문에 자꾸 문제가 생기더란 말이죠. 그래서 현행 국토개법에서는 도시지역, 비도시지역을 묻지 않고 전 국토에 관해서 뭘 정했는다? 전 국토에 관해서 선계획 후개발의 원칙 그리고 개발행위 허가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개발행위 허가제도도 전국의 모든 토지에 관해서 적용이 된다 하는 점 기억하세요. 그러면 앞으로 일정한 개발행위 일단 사전 허가를 받으라는 얘기인데 이게 우리 국토계획법 제 56조 1항입니다. 여러분 저도 국토계획법을 공부했다면 국토계획법 56조 1항 이것은 좀 꼭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국토계획법 56조 1항은 이것도 역시 출제빈도 100%입니다. 거의 매년 출제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첫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입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 56조 1항 1호에서 5호까지 다섯 가지 개발행위라고 합니다. 첫째 뭐냐? 첫째는 우리가 건축물에 건축 그 다음에 공작물에 설치입니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때. 두 번째, 토지의 형질 변경입니다. 세 번째는 토, 석의 채취입니다. 네 번째는 토지의 분할입니다. 다섯 번째는 물건을 쌓아놓는 것입니다. 자, 이걸 국토계획법 56조 1항 다섯 가지 행위라고 합니다. 먼저 건축물의 건축이라고 그랬죠? 건축물의 건축. 건축물이 뭔가 하는 것은 우리가 뒤에 이제 건축법에서 나오겠습니다만 건축물을 건축하기 전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라는 겁니다. 여기서 건축물의 건축하게 되면 건축물의 건축은 자,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뭐 이전 이런 얘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 신축에서부터 전부 다 헌행을 개발행위를 받으라는 얘기고 두 번째 공작물을 설치하는 여기서 우리가 앞으로 공,
자, 물이라는 얘기 나오는데 이 공작물이라고 하는 것과 건축물은 다른 편이에요. 공작물. 공작물은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물건입니다. 사람의 힘을 가해서 만들어진 물건이면 전부 다 공작물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럼 공작물의 가장 대표에 뭐가 있겠습니까? 이 책상도 공작물, 의자도 공작물, 길가에서 있는 전보센터 공작물, 그 다음에 비닐하우스 공작물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모든 공작물을 설치할 때는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입니다.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두 번째, 토지 형질 변경이죠. 형질 변경. 형질 변경이 뭐냐? 형질 변경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토지의 상을 바꾸는 겁니다. 토지의 모양을 바꾸는 거야. 어떻게? 절토, 성토, 정지. 절토라는 것은 깎을 자, 흙을 깎아내는 것이죠. 성토는 북돋을 성자입니다. 정지, 고른다는 겁니다. 고른. 응? 절토라든가 성토라든가 정지라든가 또는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모양새를 바꾸는 것을 토지 형질 변경이라고 해요. 산을 함부로 깎아내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또 너무 높게 흙을 북돋아도 안 됩니다. 그러면 공유 수면을 매립하는 행위입니다. 공유 수면을 매립하는 행위. 자, 그래서 우리가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의 방법으로 공유 수면을 매립하고 있는 거, 이거 토지 형질 변경이다. 절토, 성토, 정지, 포장은 바로 토지 형상을 변경하는 게, 그 다음 공유 수면을 매립하는 두 가지를 토지 형질 변경이라고 한다. 그 다음 토속 채취, 토속은 흙과 돌이죠. 근데 흙과 돌인데, 흙을 작은 흙이 뭐냐? 모래요. 큰 흙이 흙입니다. 석도, 작은 돌이 돌이고 큰 돌이 바위입니다. 그러니까 흙, 모래, 자갈, 바위죠. 흙이라든가 모래라든가 자갈이라든가 바위, 이것을 채취한 행위로 우리가 개발행 허가 상에 되어 있습니다. 강바닥에서 모래를 파헤치는 거라든가 또는 어때요? 산에서 돌을 캐는 거, 이게 전부 다 토속 채취입니다. 그래서 산에서 돌을 캐는 행위도 토속 채취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산에서 돌을 채취하는 행위도 토속 채취에 해당한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산에 있는 돌은 아무렇게나 자유스럽게 채취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착각을 합니다만은 그게 아닙니다. 산에서 돌을 채취하는 행위도 반드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부터 수년 전에 말이죠. 어떤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정년퇴임을 앞두신 분인데 퇴직금이 조금 있고 그 퇴직금에 작은 땅을 좀 사가지고 전원주택을 하나 지어서 조용히 살고 싶은데 어디 그럴 만한 땅이 없겠느냐 해서 경매로 좀 땅을 좀 받고 싶다고 좋은 땅을 좀 알아봐 달라고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찾다 보니까 강원도 횡성에 말이죠. 땅이 3,600평이 나왔어요. 3,600평이 나왔는데 그게 가격이 쭉 떨어져 가지고 7,50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거의 한 3억 가까이 처음에 나왔는데 최초 감정가가. 그런데 3,600평이 약 7,500만 원까지 떨어졌는데 용도지를 보니까 계획관리적이에요. 계획관리적. 또 토지 경사도를 보니까 경사도가 완경사지예요. 급경사가 아니고. 그리고 그 앞에 하천이 흐르고 있는 지역이에요.
제가 쭉 눈여겨봤던 잘 아는 지역입니다. 아는 지역이.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앞에 하천도 보이고 계획관리지역이고 경사도 완만하고 땅도 7,500만 원까지 떨어진 상태고 3,600평이. 그래서 왜 이렇게 가격이 많이 떨어졌을까? 계획관리지역이야. 이런 지역이라면 굉장히 좋은 지역인데 하고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봐도 제가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거의 3억 가까이 나온 땅이 7,500만 원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떨어졌을까? 뭔가 이유가 있을 텐데 하고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본 결과 그 산이 이른바 돌산이었습니다. 전부 산에 돌이 이렇게 쫙 깔린 산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이 경매 물건에서 관심을 가지고 현장에 전부 다 임장 활동을 갔을 겁니다. 임장 활동을 가서 보니까 전부 다 돌이 쫙 어떻습니까? 깔려있죠. 그래서 그 사람은 아, 돌산 쓸모없는 땅, 돌산 쓸모없는 땅 이렇게 하고 전부 다 되돌아왔다는 겁니다. 저도 역시 가보니까 돌산이에요. 근데 저는 알고 있잖아요. 산에서 돌을 캐내는 것도 토속 채취에 당하고 개발행위 허가사항이다. 그리고 땅은 현재 있는 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땅이 나중에 어떻게 화장될 수 있는가. 사람도 얼굴에 화장을 하면 얼굴이 달라지듯이 땅도 약간의 화장을 하게 되면 그 땅의 투자 가치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어떻게 변할 수 없겠는가. 이 돌은 과연 파낼 수가 있겠는가. 돌만 없다면 좋은 땅이 될 텐데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보고 난 다음에 제가 횡성군에 들어갔습니다. 군에 들어가서 도시개발과에 가서 확인해 봤죠. 자, 이 땅에 돌이 이렇게 묻혀 있는데 이 땅을 좀 개발행 허가를 신청하면 개발행 허가가 나오겠습니까? 토속 채취가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분은 의외의 대답을 해줍니다. 우리 횡성군은 최근에 농촌인구가 계속 감소 추세에 있고 그래서 귀농, 귀촌을 장려한다는 측면에서 이런 개발행 허가를 신청하면 의외로 쉽게 개발행 허가를 해줍니다. 거기는 토속 채취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아유 의외의 대답을 해줘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그 대답을 받고 주변에 돌 공장에 가서 그 돌이 쓸만한 돌인지 그 땅을 돌을 만약 파헤치면 이건 처분이 가능한 땅인지 물어보니까 이 돌은 충분히 쓸만한 땅이래요. 자기도 주변에서 돌을 갖다 채취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 땅을 갖다가 경매를 받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경매를 얼마 받느냐? 약 400만 원, 7,450만 원, 7,400만 원 정도 경매를 받았어요. 그래서 거의 한 5천만 원, 70% 한 5천만 원 정도는 여기서 어때요? 우리가 대출을 받고 자기 돈은 한 2,500 정도 들어갔죠. 이렇게 해서 이 땅을 갖다 경매를 받았습니다. 경매를 받고 난 다음에 개발행 허가를 신청하니까 개발행 허가가 바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 돌을 갖다 채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돌업자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돌이 나온 대로 전부 다 채취해라. 그 대신 이걸 갖다 얼마씩 쳐주겠냐니까 한 차에 50만 원씩을 쳐준대. 50만 원씩. 그런데 이 차가 정확하게 100대가 나왔어요. 100대. 100단 하니까 이것만 해도 얼마에? 돌값이 5천만 원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돌값 5천만 원 받고 돌을 갖다 파헤쳐 놓고 돌을 갖다 전부 다 캐내니까 중요한 것은 땅이 아주 밋밋한 정말 보기 좋은 땅이 됐어요. 그래서 돌은 5천만 원 갖다 받고 땅이 밋밋한 아주 좋은 땅으로 바뀌었어요. 그야말로 어떻습니까? 자기 돈 거의 들어가지 않았죠, 지금 현재? 응? 지금 현재 뭐 7,400가 한 뭐 2,500 정도 들어간 거죠. 그런데 이 땅이 나중에 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땅을 갖다 사겠다는 사람이 서로 나타나서 사실상 3,600평 중에서 거의 우리가 어떤 한 600평 정도 나도 3,000평 정도 갖다 팔았는데 평당 거의 어떻습니까? 한 10만 원 정도 팔았습니다. 그럼 그게 얼마죠? 거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 큰 돈을 벌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땅을 갖다가 경매를 봐주고 대박이 터뜨렸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땅을 볼 때도 항상 우리가 있는 모습을 보는 게 아니고 그 땅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가 하는 모양을 보셔야 되고 또 항상 제가 행정관청에 가서 허가를 확인하라고 그랬죠. 확인해 보니까 의외로 어떤 토속 채취가 가능하다는 대답을 줬고 또 법률을 알아야만이 이 토속을 채취하는 개발행 허가사에서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대표적으로 어떻습니까? 법을 알고 현장을 확인하고 행정관청을 확인하고 그래서 우리가 대박을 터뜨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지금도 저한테 참 감사합니다. 감사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분은 사실 노후 대책을 하려고 했다가 사실 어때요? 노후 대책 정도가 아니고 거의 어떻습니까? 사실 대박을 터뜨린 사건이죠. 항상 우리가 땅을 볼 때 여러분이 그런 점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이게 토속 채취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토지 분할입니다. 토지를 분할할 때 허가를 받으라. 여기서 토지를 분할할 때 허가를 받아 하는 것은 어디냐?
도시적 가운데 첫째 녹지적입니다. 그 다음에 비도시적. 비도시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도시적 가운데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에서 토지를 분할할 때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왜?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어차피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야. 개발이 가능한 지역은 건축물, 건축도 가능한데 여기서 어때요? 땅을 분할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냐 말이에요. 그러면 토지를 분할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건 뭐냐? 개발도 안 되는 지역인 것이 땅을 쪼개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개발도 안 되는 지역에서 땅을 쪼개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 너 개발도 안 되는 지역에서 왜 땅을 쪼개기 하고 있냐? 너 특별히 기획부동산이지 이거죠. 기획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땅을 쪼개는 거 아니냐? 너 개발도 안 하면서 이걸 확인하겠다는 의미에서 바로 개발의 허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종전은 처음에는 우리가 아까 도시적, 이 녹지적만 허가를 받도록 돼 있었다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강원도 평창이라든가 이런 지역에서 소위 기획부동산들이 땅을 수천 평씩 저렴한 금액에 취득해서 그걸 300평, 500평단으로 분할해서 텔레마케팅을 시켜서 땅을 처분하는 소위 기획부동산들 설치고 다녔던 겁니다. 그 기획부동산을 잡자 하는 의미에서 2006년부터 바로 비도시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적에서 토지를 분할할 때도 개발허가를 받도록 법이 개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도시적 가운데 녹지적, 비도시적에서 토지를 분할할 때는 전부 다 개발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땅을 대량으로 매수해가지고 300평, 500평 단위로 분할해서 땅을 처분하는 이런 기획부동산은 사실상으로서 거의 없어졌습니다. 물론 그 이유는 이제 어떻게 바뀌죠? 토지 분할이 안 되기 때문에 공유 지분으로 땅을 갖다 팔겠다. 이렇게 해서 공유 지분 등기를 해주는 이런 기획부동산도 나오게 됐죠. 그러나 공유 지분으로 우리가 토지를 갖다 매각하게 되면 그 공유 지분은 절대 처분이 어렵습니다. 왜?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또 공유 지분이 분할을 해주겠다 약속했는데 사실상 분할할 수가 없어요. 종전에 이제 토지를 분할을 어떻게 되냐? 공유자 전원이 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법원에서 제기해서 전원의 동의서가 있으면 법원에서 공유물 분할 청구에 대한 판결을 해주거든요. 이 판결을 해주게 되면 이 판결문을 첨부해가지고 소위 지적과에다 분할 신청을 하게 되면 분할을 받는 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토지 분할이 안 됩니다. 법원의 판결을 받아도 분할이 안 돼요. 지금은 토지를 분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개발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토지 분할할 때 개발의 허가를 받는다는 것은 뭐냐? 내가 개발 목적으로 이 토지를 분할하겠다는 거죠. 그럼 개발 목적이라는 것은 건축물 건축의 설계 도면에 들어가야 됩니다. 설계 도면에 들어가지 않게 되면 여기서부터 개발의 허가가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사실상 토지 분할이 굉장히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그 다음 물건을 적잖아요. 이건 어디서? 역시 녹지적과 그 다음에 관리적,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전지입니다. 2월 1개월 이상 어디에서? 울타리 안이 아닌 곳에 물건을 쌓아놓은 겁니다. 녹지라는 관리적 자연환경 보전지 이런 적이다. 물건을 오랫동안 쌓아놓게 되면 그 토지가 일종의 잡종지화가 되어버립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 이런 제도 오랜동안 물건을 쌓을 때는 개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되는지 앉았는데 어디? 농림적. 농림적은 문제가 안 되겠네요. 농림적은 처음부터 물건을 쌓아도 상관이 없는 적이죠. 농사 짓다 보면 물건을 쌓아놓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래서 농림적 물건을 쌓아놓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개발의 허가상 5가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속의 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얘기입니다. 쌓아놓는. 자, 그러면 개발행 허가 절차를 한번 볼까요? 개발행 허가 절차. 개발행 허가를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냐? 먼저 개발행 허가 신청을 하겠죠. 누구한테? 이건 그 관할 지역 6개 지역 장애계 허가 신청입니다. 6개 지역 장애. 이때 허가 신청은 누가? 개발 행위자가 신청하는 겁니다. 개발 행위자가 뭘로? 서면으로 개발의 허가 신청서. 근데 여기는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에 플러스 계획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계획서. 어떤 계획서?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어떤 계획서? 첫째, 기반 시설. 도로를 어떻게 하겠다, 설치. 기반 시설 설치라든가. 또는 위해 방지. 또는 뭐 조경.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서를 첨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발의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요. 그럼 6개 지역장은 일단 얼마 이내? 15일 내에 뭘 거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허가청을 하든가 불허가청을 하게 됩니다. 허가청을 할 때는 당연하게 허가증을 교부해 주겠죠. 역시 불허가청은 불허가청에 역시 사유서가 첨부됩니다. 그리고 이때 허가청을 할 때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소위 조건부를 할 수 있어요. 조건부. 어떤 조건? 이런 조건입니다. 내가 개발행위 허가를 해줄 테니까 끝나고 난 다음에 기반시설 이렇게 설치해라. 무너지지 않도록 이렇게 해라. 조경 어떻게 해라. 네가 그걸 하겠다면 내가 개발행위 허가를 해주마 이 말이죠. 이게 조건부 개발행위 허가입니다. 이때 조건부 개발행위 할 때는 반드시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하는 첫째, 의견 청취하셔야 됩니다. 의견 청취. 누구 의견 청취한다? 이번은 개발 누구? 행위자. 개발 행위자 의견 청취를 해야 돼. 왜? 원래 조건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내가 허가를 해줄 테니까 너 끝나고 난 다음에 도로 이렇게 설치하겠느냐? 해서 상대방이 예스. 그래야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조건이에요. 상대방의 의견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붙여버린 조건이라면 이건 조건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조건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한다? 이건 우리가 명령이나 지시라고 해요. 그래서 조건을 붙일 때는 항상 우리가 개발행위 의견 청취한다 기억하시오. 그 다음에 여기서 뭘 할 수 있냐? 이행 보증금이라는 것을 예치할 수 있습니다. 이행 보증금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행 보증금이라는 건 뭐냐? 지난주 우리가 이행 강제금이라는 것을 토지를 허가제에서 공부했을 겁니다. 이행 강제금과 이행 보증금은 달라요. 이행 강제금은 벌금이나 과태료가 한 번 부과하면 동일한 사건을 와서 거듭 부과할 수 없다는 그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서 이행할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물리는 돈이 이행 강제금이라고 그랬습니다. 이행 보증금은 뭐냐? 네가 나에게 이런 약속을 했는데 내가 너를 믿지 못하겠다. 너를 믿지 못하겠다. 네가 그 약속을 지킬지 지키지 않을지 이걸 내가 확신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네가 일정 금액을 법원에다 아니면 금융기관에다 예치를 시켜놔라. 그래서 만약 네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돈을 찾아가지고 그 약속을 내가 대신 이행했다. 이런 의미에서 내가 너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에다 일정 금액을 예치하게 만드는 돈을 이행보증금이라고 합니다. 그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너 기반시설 설치하겠다고 그랬잖아. 위해방지, 환경오염방지, 조경하겠다고 그랬죠. 근데 만약 네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한다? 일단은 하라고 명령을 내리겠지만 그래도 네가 명령을 듣지 않게 되면 이걸 행정공무원이라 시켜서 대신해야 될 거 아니냐. 대신을 뭘 넣냐. 대신할 때 소위 우리가 여기서 대집행을 한다고 그래. 대집행. 이때 대집행을 할 때 무슨 돈을 쓰겠다? 이행보증금을 대신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행보증금. 자, 이게 우리가 절차입니다.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는 허가 신청을 한다. 누가? 개발행위자가 이때는 허가 신청서에다가 계획서를 첨부하게 된다. 어떤 계획서? 기반시설 설치, 위해방지, 환경오염방지, 조경. 그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는 얼마 이내? 15일 이내 도시행위 심의를 거쳐서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허가를 했으면 허가 처분을 해주고 허가증 교부해주고 불허가 처분은 불허가 처분에 사유서를 통지해준다.
이때 조건부로 개발 행위할 수 있다. 조건을 붙일 때는 반드시 개발 행위자의 의견 청취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행 보증을 예차게 할 수 있다. 이행 보증은 상대방이 그 약속을 지켰으면 전부 다 그 돈을 전액 돌려주는 것이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그대로 대집행이 들어가는데 대집행이 들어갈 때 이행 보증을 대신 사용하겠다 하는 겁니다. 자, 이게 개발행위 허가가 되겠습니다. 개발행위.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에 거기 기준이 나올 겁니다. 기준. 그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보면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그게 한 5가지가 나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첫째, 규모에 적합해야 돼. 규모라는 것은 저기 땅을 미는 개발행위 허가 형질 변경 면제를 만다. 그래서 면적이 정해져 규모에 적합해야 되고 두 번째 뭐에 적합해야 된다? 개발행위 규모에 적합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것이면 도시군 관리계획 성장 관리 방안의 내용에 적합해야 된다고 그랬죠. 세 번째 시설 사업에 지장이 없어야 된다고 그랬죠. 네 번째는 주변 환경 경관과 조화. 다섯 번째는 기반 시설 설치는 용적보가 적절해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도시 군 관리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용도적이죠. 대표로 용도에 적합해야 되고 또 성장 관리 방안에 적합해야 된다. 세 번째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 지장이 없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 개발행위는 개인적으로 개발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개인적인 개발행위는 아까 잠깐 건너뛰었으면 시설사업보다 훨씬 더 덜 중요하기 때문에 시설사업에 지장이 없어야 돼요. 네 번째는 주변의 환경이라든가 환경 또는 경관 등에 적합해야 되고요. 다섯 번째 기반시설이죠. 기반시설 설치라든가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가 적절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 규모에 적합할 것, 두 번째 도시관리 계획 등에 적합할 것, 세 번째 시설 사업에 지장이 없을 것, 네 번째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다섯 기반 시설 설치가 용이할 것입니다. 이 5가지 기준에 모두 적합하면 허가 처분합니다. 역시 이 5가지 기준 중에서 어느 하나도 적합하지 않으면 불허가 처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규모에 적합할 것, 계획에 적합할 것, 사업에 지장이 없을 것, 주변의 환경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기반 설치에 적절할 것입니다. 만약 여기서 위반했다. 위반을 시하면 어떤 조치를 할까요? 이 조치는 또 누가? 6개 지역 장이 조치를 하겠죠. 6개 지역장은 이렇게 조치를 합니다. 첫째 1차적으로 원상 회복 명령을 내려. 원상 회복하라는 얘기죠. 원상 회복면요. 두 번째 원상 회복을 하면 좋고 원상 회복하지만 행정 대집행이 들어갑니다. 대집행. 세 번째 형사처벌합니다. 이때 대집행할 때 아까 어떤 논을 쓴다고 그랬죠? 여기 이행보증금. 이행보증은 이 대집행에 사용하는 겁니다. 이걸 사용한다고요. 형사처벌 어떻게 해? 이건 2년. 이건 3년. 3천만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해줍니다.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3년 3천만 원. 3년 3천만 원. 자, 우리 공법에서 보통 앞에서 용도지역이라든가 용도지구에 위반되면 2년 2천만 원이라고 그랬죠. 용도구역에 위반되면 3년 3천만 원이고요. 근데 여기서 개발행위 허가도 위반되면 3년 3천만 원입니다. 자, 이게 개발행위 허가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축물을 건축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개발행위 허가상이다. 개발행위 허가상. 토지 형질 변경할 때 토속 전체 토지만을 전부 다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된다. 물론 정비 진도에 들어가게 되면 일정한 우리가 경미한 행위를 할 때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사항 이런 것들이 나오게 돼요.
자, 이게 개발행 허상이 되겠고요. 그 다음 개발행위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나오는 문제 뭐냐? 소위 기반시설 연동제가 나오게 됩니다. 기반시설 연동제. 기반시설 연동제는 뭐냐? 이런 얘기죠. 자, 아까 계획을 먼저 수립했습니다. 계획에 의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개발. 그럼 이것들은 어때요? 전부 다 난개발을 막게 하는 거 있죠? 그러면 난개발에 막아줬고 개발이 이루어졌다 합시다. 그러면 개발행위가 끝나고 나면 개발에 따라 항상 우려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뭐가 우려된다? 각종 기반 시설의 부족 현상입니다. 기반 시설 부족. 자, 어떤 개발행위가 끝나고 나면 각종 기반 시설이 부족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여러분 잠실 제2 롯데월드가 건설된다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우려의 목소리가 뭡니까? 도로 사정이잖아요. 교통정체잖아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이게 가장 관건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개발하게 되면 각종 기반시설 부족이 우려가 된다는 거죠. 우려. 그래서 앞으로는 개발행위하고 기반시설, 이 개발행위하고 기반시설을 철저하게 연계시켜 나가겠다 말이지. 연계. 이게 바로 뭐냐? 연동제입니다. 연동제. 그럼 어떻게? 개발행위가 있으면 기반시설을 설치하게 만들든가, 기반시설 설치가 용이하지 못하다면 아예 개발을 못하도록 막든가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걸 개발밀도 관리비라고 해요. 기반시설 연동제라고 합니다. 그럼 기반시설 연동제는 두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자, 기반시설 부족할 우려가 있다. 기반시설 부족할 우려가 있다 하는 점에서는 똑같아요. 우리가 있는데 둘로 나눠서 첫째, 두 번째 그 시설,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경우하고 두 번째, 시설 설치가 가능한 경우 이렇게 둘로 납니다. 그래서 설치가 곤란하다면 여기다 뭘 지정한다? 이때 여기서 지정하는 것이 소위 여러분 개발 밀도 관리구역입니다. 개발 밀도 관리구역.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라면 여기다 뭘 지었냐? 기반, 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합니다. 키포인트는 뭐냐? 개발 밀도 관리이고요. 기반시설 부담입니다. 여기는 곤란이고요. 여기는 가능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다? 시설 설치가 더 이상 곤란한 적이라면 개발의 정도를 관리는 무슨 뜻이죠? 규제란 뜻입니다. 규제하겠다. 규제. 어떻게? 한마디로 우리가 개발 행위를 억제하자는 얘기죠. 억제. 어떤 방법으로? 강화시키는 방법으로. 뭐를? 건폐율과 용적률. 그래서
기반시설이 부족할 우려가 있지만 너 개발행위가 끝나면 거기는 기반시설 설치는 곤란적이다. 더 살 수가 없다. 그렇다면 뭘로 정한다? 그 지역을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라고 지정해놓고 그 개발밀도 관리구역 안에서는 더 이상 개발을 못할 억제시켜버린다고 해요. 무슨 방법으로? 건폐율과 용적을 강화시키는 방법으로. 이때 지정하는 것이 개발밀도 관리구역입니다. 개발밀도 관리. 그러면 기반시설 부담기업은 뭐냐? 기반시설 부담기업은 여기는 개발행위를 허용하죠. 허용. 왜? 설치가 가능한 지니까. 그 대신 개발 행위자, 개발 행위자에게 기반시설 설치에 들어가는 비용을 부담시킨다 이 말이에요. 설치 비용을 부담시킨다. 그래서 여기는 개발을 억제하는 것이고 여기는 개발을 허용하되 기반시설 설치라는 비용을 부담시킨다고 그랬죠. 예컨대 이런 거죠. 저희가 기반시설 부담구역입니다. 이걸 그 지역 6개 지역 장이 지정을 해요. 지정하게 되면 그 기반시설 부담구역 내에서는 1년 내에 뭘 해야 되느냐? 기반시설 설치 계획 이걸 수립해야 됩니다. 기반시설 설치를 수립해야 돼. 누가? 역시 6개 지역장이. 근데 만약 여기서 기반 설치를 1년 이내에 수립을 안 해버렸다. 이걸 6개 수립을 해야 되는데 수립 안 했다. 그러면 역시 1년 경우에는 다음 날에 저 기반시설 부담기역이 자동적으로 해제된 걸로 해제가 간주됩니다. 해제 간주. 반면에 수립이 됐다. 수립이 됐으면 여기서 이제 이 안에서 일정한 개발행위,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개발행위를 한다. 그럼 갑은 여기서 앞으로 기반 시설 설치 비용 이걸 지금부터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 자, 그러면 용어 정의해 보면 여기 기반시설 부담구역 나왔죠. 기반시설 설치 계획 나왔죠. 기반시설 설치 비용 나왔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이 행위 뭐냐?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과 대상행위입니다. 대상행위는 이게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신축하고 증축할 때입니다. 연면적 200제곱미터면 60.6평이죠. 연면적 60.6평을 초과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할 때는 누가? 개발행위자가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이죠. 이게 기반시설 부담구역입니다. 그러니까 기반시설 부담구역 제도는 어떻게 보면 참 좋은 제도예요. 왜? 각종 기반시설 부족을 막기 위해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해놓고 개발행위를 허용하고 행위자에게 소정의 돈을 납부하게 만들어서 그 돈을 가지고
개발행위를 하자는 얘기죠. 그런데 한편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이 들죠. 우리 국민이 봉이냐 이 말이죠. 왜? 국민들이 낸 세금은 지금까지 다 어디다 쓰고 부족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국민들에게 이중적으로 또 안기느냐 이 말이지. 다시 말해서 이건 이중과세, 준조세의 성격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사실상 이게 과연 바람직한가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또 한편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취지가 좋다더라도 그게 시기가 적절치 못하면 좋은 제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요즘 같은 상황에서 만약 이런 제도를 시행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강남 같은 지역에서 60평짜리 단독주택 하나 건축할 때 적어도 2천만 원 이상의 기반시설 부담기를 납부를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재건축, 재개발 하려는 사람들이 얼마를 내야 되겠습니까? 수억, 수십억 내야 되겠죠. 그러면 경제 상황이, 부동산 경기가 아직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 만약 이런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우리 부동산 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연 이게 시기적절한 제도인가 하는 점도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기원 취지 자체는 좋은 제도지만 우리에게 돈을 납부하게 만드는 제도, 돈을 내게 만든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과연 바람직한 제도인가 하는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게 기반시설 부담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반시설 연동제가 되겠네. 그래서 우리는 개발행위가 끝나면 기반시설 연동지 문제가 나오게 된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바로 설치가 곤란한 적이냐 가능한 적에 따라서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기가 나눠지고 기반시설 부담기가 이전되면 1년의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해서 이제 그 안에서 일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 신축 증축할 때 돈을 납부하게 만든다. 이게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계획 파트 앞에서 우리가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그리고 지난 시간에 지구단위 계획 이걸 공부했고요. 계획이 끝나고 난 다음에 개발행위 파트 공부했죠. 개발행위 파트.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 또 개발행위 끝나고 난 다니까 뭐 공부했습니까? 기반시설 연동제, 개발밀도 관리계획, 기반시설 부담기를 공부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전주에 먼저였습니다만 토지거래 규제제도, 토지 허가제도를 공부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국토계획법의 내용이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해서 국토계획법을 모두 마무리하고요. 잠시 쉬었다 이제 도시개발법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